안녕하세요. 임신 7개월 때 받은 태아 수호굿에서 무당이 절대 열지 말라던 붉은 보자기를 호기심에 펼쳤는데 그날부터 뱃속 아이가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원래 무속 신앙 같은 거 전혀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대학 때 심리학을 전공했고 뭐든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 시어머니가 태아 수호굿을 받으라고 하셨을 때도 정중하게 거절했죠. 어머님,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요즘 시대에 무슨 굿을? 이렇게요. 근데 시어머니가 워낙 고집이 세신 분이셨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시어머니 친정 쪽이 대대로 무당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본인은 무속인은 아니지만 그쪽 일에 대해서는 남다른 믿음이 있으셨죠. 우리 며느리가 첫째를 임신했는데 혹시나 해서라도 받아야 한다며 매일같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엄마 마음 편하게 한 번만 해드리자고 해서 결국 제가 꺾인 거죠. 굿을 받기로 한 날은 5월 중순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예약해두신 곳은 서울 외곽의 어느 산 중턱에 있는 굿당이었어요. 차로 1시간 반을 달려가는 동안 계속 불안했죠. 뱃속 아이는 평소처럼 통통통 발로 차면서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왜인지 제 가슴은 답답했어요. 굿당에 도착하니까 낡은 한옥 건물이 보이더라고요. 마당에는 여기저기 빨갛고 노란 천들이 걸려 있었고 대문 양쪽에는 삼지창처럼 생긴 신칼이 꽂혀 있었어요. 그 신칼이 햇빛에 반짝이는 게 묘하게 섬뜩하더라고요. 마치 저를 째려보는 것 같았달까요? 안으로 들어가니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무당이 나왔어요. 키가 작고 마른 체구였는데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죠. 그분이 저를 한번 쭉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집 며느리가 왔구만. 뱃속의 아들인데 기운이 약하네. 시어머니는 아들이라는 말에 기뻐하셨지만 저는 좀 찝찝했어요. 초음파로도 아직 성별을 확실히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무당이 저를 굿방으로 안내했어요. 방 한가운데는 하얀 백설기와 정화수가 놓인 굿상이 차려져 있었고요. 방 구석구석에는 오색천으로 만든 무복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띈 건 새빨간 명주 보자기였어요. 굿상 옆 작은 상자 위에 곱게 접혀 있었는데 크기는 손수건보다 조금 큰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보자기에서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마치 제 시선을 빨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앉아라. 무당이 굿상 앞에 방석을 가리켰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뒤쪽에 자리를 잡았죠. 무당이 무복을 걸치고 방울 달린 신칼을 들더니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딸랑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처음엔 우스꽝스러워 보였는데 점점 무당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더라고요. 무당이 중얼중얼 뭔가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굉장히 낮고 웅얼거리는 듯한 소리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쥐었어요. 무당이 제 배에 손을 뻗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무당의 손이 제 배에 닿는 순간이었어요. 그때까지 통통 차던 아이가 갑자기 움직임을 멈춘 거예요. 완전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배를 만져봤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죠. 아기가 왜 움직이지 않지?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무당이 제 표정을 보더니 씩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이가 듣고 있다. 영험한 아이로구만.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지만
왜인지 그 웃음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진심으로 웃는 것 같지 않았달까요?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그때였어요. 무당의 눈동자가 뒤집히는 걸 본 건 정확히 말하면 순간적으로요. 무당이 계속 주문을 외우는데 눈이 위로 돌아가면서 흰자위만 보이는 거예요. 딱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봤어요.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사람이 아닌 다른 무언가 같았거든요. 저는 얼른 고개를 돌렸어요. 뒤에 앉아있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봤지만 둘 다 조용히 앉아있을 뿐이었어요. 아무도 그 장면을 본 것 같지 않았죠. 내가 잘못 본 건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무당이 다시 굿상 앞으로 돌아갔어요. 백설기를 조금 떼어 정화수에 담그더니 허공에 뿌리는 신용을 했어요.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아를 지킬 것이다. 애군을 막을 것이다. 건강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굿이 끝나갈 무렵 무당이 그 붉은 보자기를 들고 제게 다가왔어요. 이걸 집에 가져가거라. 아이를 낳을 때까지 방 안 제일 높은 곳에 모셔두고 절대로 열어보지 말거라. 절대로. 무당의 눈빛이 굉장히 진지했어요. 아니, 진지함을 넘어서 뭔가 간절한 느낌이었달까요? 마치 제발 열지 말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보자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손수건만 한 크기인데 마치 책 한 권 정도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지? 궁금증이 솟구쳤지만 무당의 표정이 워낙 심각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보자기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무당이 저를 배웅하면서 계속 보자기 쪽을 쳐다보더라고요. 그 표정이 지금 생각해도 섬뜩해요. 마치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걱정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굿당을 나서는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아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콕콕 발로 차는 게 느껴졌죠.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차에 타서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흡족하다는 표정을 지으셨고 남편은 별일 없어서 다행이다라며 운전에 집중했어요. 근데 저는 계속 가방 속 붉은 보자기가 신경 쓰였어요. 무당이 그렇게 강조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절대로 열어보지 말거라. 절대로. 왜 절대로 열면 안 되는 걸까요?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생각할수록 궁금증이 커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이 보자기를 받아들었어요. 이걸 어디에 둘까? 남편도 무게를 느꼈는지 눈을 휘둥그레 뜨더라고요. 생각보다 무겁네. 저는 무당의 말대로 방에서 제일 높은 곳에 두자고 했어요. 결국 옷장 맨 윗칸에 올려놓기로 했죠. 남편이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가서 보자기를 옷장 위에 놓았어요. 그때 보자기가 살짝 흔들리면서 안에서 뭔가 덜그럭 소리가 났어요. 딱딱한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 같았어요. 저는 귀를 쫑긋 세웠지만 남편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자, 됐다. 이제 신경 쓰지 말자. 남편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자려고 하는데 뱃속 아이가 유난히 심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보통은 밤에 조용한 편인데 그날은 계속 발로 차고 뒤척였어요. 톡톡톡. 통통통. 쿵쿵쿵. 점점 세게 차는 게 느껴졌어요. 자기야, 애기가 오늘 왜 이렇게 심하게 차지?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이미 코를 골고 있었어요.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우리 아가, 이제 자자. 엄마도 피곤해라고 속삭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손이 닿는 곳마다 아이가 확 발로 차는 거예요. 마치 제 손을 밀어내는 것 같았어요. 순간 기분이 이상했어요. 왜 이러는 거지?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30분이었어요. 저는 물을 마시러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는데 달빛이 옷장 쪽을 비추고 있더라고요. 그 빛에 비친 옷장 윗부분이 묘하게 붉게 보였어요. 아, 붉은 보자기 때문이구나 싶었죠. 물을 마시고 다시 침실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옷장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바스락. 바스락. 마치 천이 움직이는 소리 같았어요. 귀를 기울여 봤지만 곧 조용해졌어요. 기분 탓이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근데 또 들리는 거예요. 바스락. 바스락. 이번엔 더 분명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옷장을 쳐다봤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옷장은 그냥 조용히 거기 서 있을 뿐이었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보자기가 움직이는 건 아니겠지? 아이도 다시 격렬하게 차기 시작했어요. 배가 안에서 쿵쿵 울릴 정도로 세게요. 저는 배를 감싸쥐고 남편을 깨우려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남편이 깨지 않는 거예요. 자기야, 자기야. 흔들어도 꿈쩍 안 왔어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공포가 밀려왔어요.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꼭 감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임신해서 예민한 거야.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지만 귀는 저절로 옷장 쪽으로 향했어요. 바스락. 바스락. 소리는 계속됐어요. 그리고 이번엔 덜그럭 소리도 함께 들렸어요. 마치 단단한 무언가가 천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 같았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뱃속 아이는 여전히 쿵쿵 차고 있었고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소리가 멈췄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조금 내리고 시계를 봤어요. 새벽 3시 33분이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이도 움직임을 멈췄더라고요. 갑자기 배 안이 조용해진 거죠. 드디어 잠들었나? 저도 긴장이 풀리면서 스르륵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잠들기 직전 마지막으로 옷장을 힐끗 쳐다봤는데 옷장 위에서 붉은 빛이 희미하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착각이겠죠? 분명 달빛 때문일 거예요. 그렇게 그날 밤은 지나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젯밤에 잘 잤어? 남편이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말해봤자 믿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제 배 위에 희미한 손자국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작은 손바닥 모양의 붉은 자국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배를 만져봤어요. 자국은 금방 사라졌지만 분명히 봤어요. 누군가 제 배를 만진 것 같은 그 자국을요. 그날 아침 거울 속 제 배에 남아있던 작은 손자국을 보고 나서부터 자꾸만 옷장 위에 붉은 보자기가 신경 쓰이더라고요. 아침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방 안에서 그 보자기는 그냥 평범한 천조각처럼 보였어요. 어젯밤의 공포는 다 착각이었나 싶을 정도로요. 남편이 출근하고 혼자 집에 남았을 때 저는 옷장 앞에 서 있었어요. 손을 뻗어서 보자기를 내려다봤는데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아니, 무겁다기보다는 뭔가 묵직한 느낌? 마치 살아있는 것을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냥 한 번만 볼까? 무당 할머니가 그렇게 신신당부했지만 낮에 보면 괜찮겠지 싶었어요. 저는 원래 이런 거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거실 한가운데 앉아서 보자기를 펼쳤어요. 근데 보자기를 풀자마자 방 안 온도가 확 떨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한여름인데도 입김이 나올 것 같을 정도로 갑자기 추워진 거예요. 손끝이 시리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보자기 안에는 몇 가지 물건들이 들어있었어요.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누렇게 바랜 아기 베넷저골이었어요. 한지로 쌓여 있었는데 그 한지를 펼치자 묵은 냄새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곰팡이 냄새도 아니고 뭔가 오래된 것의 냄새? 박물관에서 맡아본 것 같은 그런 냄새였어요. 베넷저고리를 집어드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옷감은 너무 낡아서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일 섬뜩했던 건 저고리 목부 부분에 검붉은 얼룩이 있었다는 거예요. 피처럼 보였어요. 아주 오래전에 묻은 핏자국 같은 게 선명하게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베넷저고리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뭐야 이게? 그 순간 뱃속에서 아이가 움찔했어요. 작게요. 마치 제가 놀란 걸 알아챈 것처럼 말이에요. 손이 떨렸지만 다른 물건들도 봐야 할 것 같았어요. 두 번째로 꺼낸 건 테줄이었어요. 한지에 쌓여있던 테줄을 만졌는데 이상하게 축축하더라고요. 몇십 년은 뱄을 물건인데 말이에요. 게다가 색깔도 이상했어요. 보통 테줄은 말라서 갈색이잖아요. 근데 이건 마치 방금 잘라낸 것처럼 붉은기가 돌았어요. 만지니까 미끈미끈한 게. 저는 소름이 쫙 끼쳐서 재빨리 한지로 다시 싸버렸어요. 세 번째 물건은 흑백 사진이었어요. 작은 사진이었는데 아기가 누워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하얀 베넷저고리를 입은 아기였는데 눈이 감겨 있더라고요. 웃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꼭 잠든 것처럼 눈을 감고 있었어요. 아니, 잠든 게 아니라 혹시 이거?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그냥 아기 사진이 아니라 돌아가신 아기의 사진 같았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걸 찍었다고 하잖아요. 죽은 아이의 마지막 모습을 남기기 위해서요. 사진을 뒤집어 보니 뭔가 써 있었어요. 흐릿하게 적혀 있던 글씨는 영자, 태어난 지 3일째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 옆에 작게 날짜가 있었는데 1973년 8월 15일. 52년 전이네요.
저는 사진을 다시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이상한 게 느껴졌어요. 사진 속 아기의 눈이 약간 떠진 것 같았거든요. 처음 봤을 때는 분명 완전히 감겨 있었는데 지금은 가느다란 틈 사이로 뭔가 하얗게 보이는 게 있었어요. 이럴 리 없는데. 저는 황급히 사진을 뒤집어서 한지 위에 올려놨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꺼낸 건 작은 은비녀였어요. 반짝반짝 광이 나는 게 이것만은 새 것처럼 깨끗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만지자마자 손끝이 얼얼하게 시린 거예요. 한여름인데 얼음을 만진 것처럼 차가웠어요. 비녀 끝부분을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도 검붉은 게 묻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지 하나가 더 있었어요. 펼쳐보니 붓글씨로 뭔가가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한문이었는데 저는 한문을 잘 몰라서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술 같은 거였어요. 글자들이 어쩐지 뱀처럼 꿈틀거리는 것 같았거든요. 너무 오래 쳐다보니까 어지러워져서 눈을 감았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똑! 뱃속에서 아이가 발로 찼어요. 한 번만요. 근데 그게 평소랑 달랐어요. 보통은 부드럽게 밀어내는 느낌인데 이번엔 날카롭게 툭 치는 느낌이었거든요. 마치 엄마, 그만 봐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배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봐서는 안 되는 걸 본 거야? 그런데 이상한 건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물건들을 다시 보자기에 싸려고 하는데 베네 쪼고리가 아까보다 축축해진 것 같은 거예요. 만져보니까 정말 촉촉하더라고요. 물에 젖은 것처럼요. 이게 무슨... 그리고 그 순간 방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향냄새였어요. 아까 무당 할머니 집에서 맡았던 그 향냄새요. 근데 지금 향을 피운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등 뒤가 오싹했어요. 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천천히 고개를 돌리니까 아무도 없었지만 공기가 무거웠어요.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요. 저는 서둘러 물건들을 보자기에 다시 싸기 시작했어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최대한 빨리 묶었어요. 그런데 보자기를 묶는데 이상한 게 또 느껴졌어요. 보자기가 약간 따뜻해진 것 같았거든요. 마치 안에서 뭔가 체온을 내뿜는 것처럼요.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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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발차기가 시작됐어요. 이번엔 3번 연달아요. 규칙적으로요. 저는 배를 만지면서 괜찮아. 엄마가 다 치울게라고 속삭였어요. 보자기를 들고 옷장으로 가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울 속 제 배 위로 또 손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 봤던 것보다 더 선명하게요. 작은 손바닥 자국이 5개나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제 배를 꾹꾹 눌렀던 것처럼요. 으악!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보자기를 옷장 위에 올려놓고 거울 앞으로 달려갔어요. 배를 보니까 손자국이 점점 붉어지더니 천천히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근데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그 자국들이 마치 배 위를 기어가는 것처럼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하느님 제발. 저는 기도를 하면서 배를 쓰다듬었어요. 그러자 아이가 진정되는 게 느껴졌어요. 발차기가 멈췄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말해봤자 또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저녁을 먹는 내내 남편은 제가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봤지만 저는 그냥 입덧 때문이라고 둘러댔어요. 밤이 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오늘 밤에도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요. 남편은 금방 잠들었지만 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시계를 보니까 밤 11시 47분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새벽 3시가 가까워졌어요. 저는 잠결에 시계를 봤는데 2시 59분이더라고요. 아, 드디어 3시구나. 생각하며 다시 눈을 감으려는데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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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정확히 3시가 되자마자 뱃속에서 발차기가 시작됐어요. 5번이요. 규칙적으로요. 어제와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1초 간격으로 5번이요. 그리고 10초 정도 멈췄다가 다시 시작됐어요.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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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5번이요. 저는 숨이 막히는 줄 알았어요. 이게 패턴이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마치 누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옷장 위에 보자기를 쳐다봤는데 이번엔 확실히 봤어요. 붉은 빛이 미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달빛이 아니었어요. 그건 안에서 나오는 빛이었어요. 발차기는 3시 5분까지 정확히 5분간 계속됐어요. 그리고 딱 끊겼어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날 아침 피곤한 얼굴로 화장실 거울을 봤는데 제 눈 밑에 시커먼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어요. 그런데 거울을 보다가 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제 배꼽 주위로 희미한 글자 같은 게 새겨져 있는 것 같았거든요. 자세히 보려고 배를 만졌는데 만지자마자 사라졌어요. 하지만 분명히 봤어요. 마치 누가 손가락으로 제 배에 뭔가를 썼던 것 같은 흔적이요.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새벽 3시마다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규칙적인 발차기와 옷장 위 보자기의 붉은 빛이요.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몸도 마음도 피폐해지더라고요. 3일째 되던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저 요즘 너무 이상해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을 때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3일 밤을 제대로 못 자니까 정신이 멍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굉장히 차갑게 들렸어요. 보자기 열어봤구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한참을 말을 못하고 있다가 겨우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호기심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무당님께 다시 가봐. 빨리. 전화가 뚝 끊겼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낮에 남편한테 말을 꺼내려다가 그만뒀어요. 남편이 여보,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나 봐. 산부인과 가서 검진이나 받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믿어주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그날 저녁부터는 아예 새벽 3시가 되기 전에 깨어있기로 했어요. 뭔가가 일어나는 걸 똑똑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은 피곤한지 일찍 잠들었고 저는 거실에 앉아서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2시 30분, 2시 45분, 2시 55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똑, 똑, 똑. 제 심장박동하고 겹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차고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히 새벽 3시. 뱃속에서 쿵 하고 강하게 차올랐어요. 너무 세게 차는 바람에 윽 하고 신음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계속 차는 거예요. 쿵, 쿵, 쿵.
마치 안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요. 아가야, 아가야, 괜찮아. 배를 쓰다듬으면서 달래봤는데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더 세게 차기 시작했어요.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발차기가 멈추더니 갑자기 배 한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마치 아기 발이 배를 밀어내는 것처럼요. 그 모양이 또렷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작은 발가락 5개까지 보일 정도로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임신 7개월인데 이렇게 선명하게 보일 수가 없거든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화면을 비추는 순간 그 형상이 스르륵 사라졌어요. 다음날 저는 욕실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세수를 하려고 했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배를 보니까 배 위에 뭔가 있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빛 반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작은 손자국들이었어요. 마치 누가 흙 묻은 손으로 제 배를 톡톡 찍은 것처럼 희미한 손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작은 갓난아기 손만한 크기로요. 뭐야? 이게... 거울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손자국들을 세어보니 5개였어요. 그런데 제일 무서웠던 건 그 손자국들이 배꼽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누가 안에서 밖으로 나오려고 배를 찍어댄 것 같은 모양이었거든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배를 만져봤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거울에만 보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울에서 눈을 떼고 직접 배를 내려다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시 거울을 보니까 손자국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심장이 쿵쿵 뛰더라고요. 핸드폰을 꺼내서 배를 찍어봤는데 사진에도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거울에만 보이는 거였어요.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옷장 위에 있는 붉은 보자기를 내렸어요. 무당이 절대 열지 말라고 했지만 이미 열어버렸잖아요. 차라리 제대로 처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자기를 펼쳤는데 베네 저고리가 축축하게 젖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분명히 며칠 전에는 말라 있었거든요. 옷장 위에 올려놨는데 비에 젖을 리도 없고요. 조심스럽게 베네 저고리를 집어들었는데 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냄새를 맡아보니까 비릿한 냄새가 났어요. 마치 양수 같은 냄새요. 손에서 베네 저고리를 떨어뜨렸어요. 너무 놀라서 뒤로 휙 물러났는데 그때 테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테줄도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흑백 사진이요. 사진을 집어들고 자세히 봤어요. 처음 봤을 때는 눈을 감고 있던 아기였는데 지금 보니까 눈이 살짝 떠져 있는 거예요. 아주 조금만요. 그 틈 사이로 하얗게 보이는 게 눈동자였어요. 으아! 비명을 지르면서 사진을 내던졌어요. 사진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뒤집혔는데 뒷면에 뭔가 적혀 있는 게 보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사진을 집어서 뒤집어 봤어요. 3시에 만나자 흐릿한 붓글씨로 적혀 있더라고요. 이전에는 분명히 없던 글자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숨을 쉬는 것도 힘들 정도로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을 깨웠어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은 잠에 취한 얼굴로 일어났어요. 왜 그래 여보? 당신도 같이 있어줘. 새벽 3시에 뭔가 일어날 것 같아.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많이 지쳐 보였나 봐요.
그래도 고맙게 침대에 앉아서 함께 시계를 보기로 했어요. 2시 50분, 2시 55분. 3시가 가까워질수록 방 안 공기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옆에서 하품을 하면서 졸고 있었고요. 새벽 3시 정각. 쿵! 뱃속에서 엄청나게 세게 차올랐어요. 너무 세서 저도 모르게 아!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이 화들짝 놀라서 제 배를 봤어요. 뭐야 지금? 제 배가 파도치듯이 일렁이고 있었거든요. 마치 안에서 누가 배를 마구 두드리는 것처럼요. 쿵쿵쿵쿵! 규칙적이면서도 강렬한 움직임이었어요. 남편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이게 정상이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배를 만져보니까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배꼽 주위로 뭔가 볼록 튀어나오는 게 느껴졌어요. 당신 저거 봐. 남편이 제 배를 가리켰어요. 배 한쪽이 불룩 솟아오르더니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안에서 누가 손으로 배를 쓰다듬는 것처럼요. 그 형상이 너무나 또렷하게 보였어요. 손가락 5개가 하나하나 다 보일 정도로요. 그리고 그 손이 배꼽 쪽으로 천천히 모이더니 배꼽을 안에서 꾹꾹 누르기 시작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정확히 5번을 눌렀어요.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손 모양이 사라지고 나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여보, 내일 당장 병원 가자. 아니, 무당한테라도. 남편도 이제 믿게 된 거예요. 직접 본 거니까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욕실 거울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거울 앞에 서서 배를 봤는데 손자국이 더 늘어 있었어요. 어제는 5개였는데 이제는 10개가 넘게 찍혀 있었어요. 크기도 조금씩 달랐어요. 어떤 건 정말 작고 어떤 건 좀 더 컸어요. 그리고 제일 무서웠던 건 그 손자국들이 배 전체를 덮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수십 개의 손들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려고 배를 찍어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신음이 절로 나왔어요. 거울을 보는 게 너무 무서웠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거울 속 제 배 위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손자국 중 하나가 천천히 움직이더니 다른 손자국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손가락이 배 위를 기어가는 것처럼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변기 뚜껑에 털썩 앉았어요.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그때 남편이 욕실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괜찮아?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서 다가왔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어디 아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가리켰어요. 남편이 거울을 봤는데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거울이 왜? 손자국. 안 보여? 무슨 손자국? 남편한테는 안 보이는 거였어요. 저한테만 보이는 거였어요. 그 사실이 더 무서웠어요. 혼자서만 이걸 견뎌야 한다는 게요. 오후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무당님이 오늘 저녁 8시에 시간을 낼 수 있다고 하셨대요. 당장 가봐야 한다고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고 남편도 바로 동의했어요. 어젯밤 일을 겪고 나서 남편도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저녁 7시쯤 저희는 집을 나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뱃속에서 또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이번에는 새벽 3시도 아닌데요. 쿵쿵쿵. 격렬하게 차기 시작했어요. 안 돼. 나가면 안 돼.
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기가 제가 나가는 걸 막는 것 같았어요. 아니, 아기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게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괜찮아, 같이 가자. 빨리 해결해야 해. 그런데 현관문 앞에 서자마자 갑자기 어지러워지더라고요. 눈앞이 핑 돌면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남편이 얼른 저를 붙잡았어요. 여보!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뱃속에서는 계속 발차기가 이어졌어요. 마치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여기 있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그날 밤 저희는 집을 나서지 못했어요. 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요. 남편이 무당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무당님이 이상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기가 붙잡고 있네요. 내일 낮에 해가 뜰 때 오세요. 밤에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이 제게 그 말을 전했을 때 저는 알았어요. 이제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요. 뱃속에 무언가가 저를 조종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가 주신 태교 염주를 꺼냈어요. 굿을 받을 때 무당님이 이걸 항상 몸에 지니고 있으라고 하셨거든요. 염주를 손에 쥐고 있으니까 조금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새벽 3시가 다가오자 염주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불에 달군 것처럼요. 너무 뜨거워서 손에서 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염주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구슬 하나가 톡 하고 터져버렸어요. 검은 액체가 터진 구슬에서 흘러나왔어요. 비릿한 냄새가 났어요. 남편도 그걸 봤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히 새벽 3시, 이번에는 발차기가 아니라 다른 게 느껴졌어요. 배 안쪽에서 뭔가 긁는 느낌이었어요. 쓱, 쓱, 마치 손톱으로 배를 긁는 것 같은 느낌이요. 안쪽에서요. 비명을 참으려고 입을 틀어막았어요. 하지만 그 느낌은 점점 더 강렬해졌어요. 이제는 여러 개의 손톱이 동시에 긁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배를 움켜쥐고 몸을 웅크렸는데 그때 거울에 비친 제 배를 봤어요. 손자국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배 위를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손자국들이 모여서 글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곧 그 한 글자만 선명하게 보이다가 손자국들이 흩어졌어요. 곧, 뭐가 곧 일어난다는 걸까요? 그 곧이라는 글자를 본 다음 날, 저는 남편을 설득해서 다시 그 무당을 찾아갔어요. 남편은 처음엔 미신이라고 말렸지만 제 배를 만져보고는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배가 얼음장처럼 차가웠거든요. 한여름인데도 냉기가 느껴질 정도였어요. 무당의 굿당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평소엔 열려있던 문인데 말이죠.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는데 한참을 기다려서야 무당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완전히 헬쑥해져 있더라고요. 눈 밑에 시커먼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왜 왔어? 무당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붉은 보자기를 꺼냈죠. 보자기를 보는 순간 무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걸 어떻게? 무당이 뒤로 휘청거리며 물러나더라고요. 저는 얼른 부축하면서 물었어요. 이게 대체 뭔가요? 왜 절대 열지 말라고 하셨어요? 무당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집어들더니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그 순간 굿당 안의 촛불들이 일제히 흔들렸어요. 바람도 안 부는데 말이죠. 이건 50년 전 이 집에서 사산된 아기의 것이야. 무당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갔죠. 그 아기 어미가 아이를 잃고 미쳐서 이 베네 쪼고리를 직접 지었어. 태어나지 못한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이 태주를 만들었지. 매일 밤 이걸 품고 자면서 아기 이름을 불렀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무당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3년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아무도 그 여자가 어디 갔는지 몰라. 근처 저수지에서 신발만 발견됐지. 그리고 이 물건들만 남았고 무당이 흑백 사진을 들어 올렸어요. 희미한 촛불 아래서 보니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텅 빈 눈동자, 그 안에 담긴 절망과 증오가 느껴졌어요. 이 물건들엔 한이 서려 있어. 세상에 나오지 못한 아기의 한, 아이를 잃은 어미의 한. 그 한이 살아있는 태아를 찾아다니는 거야. 자기도 세상에 나오고 싶어서. 그럼 제 아이는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무당은 한숨을 푹 쉬더니 제 배를 바라봤어요. 이미 늦었어. 이걸 연 순간 그 아이가 내 뱃속으로 들어간 거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붙잡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죠. 다시 구슬해 주세요. 제발요. 저는 무당의 치마를 붙잡았어요. 무당은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났어요. 나도 해보고 싶지만 이건 내 능력 밖이야. 50년 동안 쌓인 한을 푸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럼 어떡해요? 제 아이는 어떡하냐고요? 제 목소리가 비명처럼 나왔어요. 남편이 저를 껴안으면서 무당에게 애원했어요. 제발 한 번만 해보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무당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하지만 보장은 못해. 내가 다칠 수도 있고. 아기에게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그날 밤 9시, 굿이 시작됐어요. 무당은 하얀 굿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죠. 굿당 한가운데 붉은 천을 깔고 그 위에 저를 앉혔어요. 제 주변으로 7개의 촛불을 놓았는데 전부 검은색 양초였어요. 처음 보는 거였죠. 절대 눈 뜨지 마. 무슨 소리가 들려도, 무슨 느낌이 들어도 눈 뜨면 안 돼. 무당의 경고가 끝나자마자 장구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쿵, 덕, 쿵덕쿵덕. 리듬이 점점 빨라지더니 무당이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섬뜩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살랑살랑 부드럽게 움직이다가 점점 격렬해지더라고요. 발로 차는 힘이 너무 세서 비명이 나올 뻔했어요. 참아!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무당의 외침이 들렸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땀이 온몸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엄마, 어디선가 아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또렷하고 선명한 목소리였어요. 뱃속 아이가 날 부르는 건가? 아니면 엄마, 나 추워.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귓가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차가운 기운이 제 등을 타고 올라오는 게 느껴졌거든요. 눈 뜨지 마.
그 목소리에 속으면 안 돼. 무당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어요. 장구 소리가 미친 듯이 빨라지고 무당이 신칼을 휘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휙, 휙, 휙.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멎었어요. 장구 소리도, 무당의 주문 소리도. 고요했어요.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무서웠죠. 제 심장 뛰는 소리만 쿵쿵 울려 퍼졌어요. 무당님? 저는 조심스럽게 불러봤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살짝 눈을 떴는데 무당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무당님! 저는 벌떡 일어나서 무당에게 달려갔어요. 남편도 놀라서 뛰어왔죠. 무당의 코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입술도 파래져 있었고요. 119 불러요. 빨리! 남편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무당을 흔들면서 계속 이름을 불렀죠. 그런데 무당의 눈이 살짝 떠지더니 떨리는 입술로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조심. 해. 오늘 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무당은 의식을 잃었어요. 저는 무당의 손을 꽉 잡았어요.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10분 정도 걸렸어요. 그 10분이 10시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무당을 싣고 가는 구급차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오늘 밤 조심하라고. 남편과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어요. 남편은 제게 따뜻한 우유를 데워주고 일찍 자라고 했어요.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죠. 침대에 누워있는데 뱃속 아이가 너무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어요. 살짝 배를 쓰다듬어 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아가야, 괜찮은 거지? 제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때였어요. 핸드폰 화면이 켜지면서 시간이 표시됐어요. 00시 00분 자정이었어요. 그 순간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발로 세게 차는 게 느껴졌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규칙적으로 계속 찼어요. 너무 세게 차서 배가 울렁거렸어요. 여보! 여보! 저는 남편을 깨웠어요. 남편이 화들짝 놀라서 일어났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기가 너무 세게 차요. 이상해요. 남편이 제 배에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병원 가자. 지금 당장.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아이는 계속 움직였어요. 1시간 내내 쉬지 않고 움직이는 거예요. 보통은 몇 분 움직이다가 멈추는데 이건 비정상이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산부인과 당직 의사를 만났어요. 의사는 침착하게 초음파를 준비했죠. 일단 초음파로 확인해 볼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의사가 제 배에 젤을 바르고 초음파 기계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모니터를 보는데 처음엔 평범해 보였어요. 아기의 심장 소리도 잘 들리고 움직임도 활발하고. 그런데 모니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던 의사의 손이 멈췄어요. 이게 의사의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요? 무슨 문제 있어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의사가 다른 각도에서 초음파를 찍었어요. 그리고 모니터 화면을 확대했죠. 저도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화면에 그림자가 2개 보였어요.
하나는 분명히 제 아기였어요. 하지만 다른 하나는 형체가 희미하고 흐릿했어요. 마치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 같았죠. 그 흐릿한 그림자가 제 아기를 감싸고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쌍둥이예요? 남편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건 잔상인 것 같은데. 잔상? 그게 무슨 말이죠? 초음파에 잔상이 생긴다고? 저는 화면을 계속 쳐다봤어요. 그 흐릿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제 아기와는 다른 움직임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뱃속에서 아이가 갑자기 멈췄어요. 완전히 심장 소리도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아기가 멈췄어요. 제 비명에 의사가 황급히 다른 장비를 가져왔어요. 심박동을 체크하는 기계였죠. 삐. 규칙적인 소리가 들렸어요. 아기 심장은 뛰고 있었어요. 심박동은 정상이에요. 그냥 쉬고 있는 것 같네요. 의사의 말에 저는 겨우 안도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모니터 화면에서 이상한 게 보였어요. 그 흐릿한 그림자가 제 아기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어요. 저기요. 저거 봐요. 저 그림자가 움직여요. 저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의사와 남편이 화면을 봤어요. 하지만 무슨 그림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남편도 똑같은 표정이었죠. 못 봐요? 저 흐릿한 거요. 아기 주변에. 제가 다시 화면을 봤을 땐 그림자가 사라진 뒤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제 아기만 화면에 보였죠. 저만 본 걸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걸까요? 피곤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오늘은 입원해서 관찰하는 게 좋겠어요. 의사의 권유로 저는 입원실로 옮겨졌어요. 1인실이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손을 잡아줬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자기야, 나 겁나.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손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제 배는 여전히 차갑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남편은 옆 간이 침대에서 잠들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죠.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거렸어요. 그때였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또각. 규칙적인 발소리였는데 왠지는 모르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발소리가 제 병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문 아래 틈으로 그림자가 보였어요. 누군가 밖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어요. 간호사겠지. 저는 스스로를 달래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그리고 뱃속에서 또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이번엔 달랐어요. 발로 차는 게 아니라 뭔가 배를 안에서 긁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쓱. 손톱으로 긁는 것 같은 감촉이었죠. 손으로 배를 만져봤어요. 그리고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배 표면이 차가웠어요. 얼음처럼. 그리고 배 위로 작은 손자국 같은 게 느껴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냈어요. 병실 불빛 아래서 제 배를 봤죠. 그리고 비명을 삼켰어요.
배 위에 작은 손자국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안에서 손바닥을 펴서 배를 밀어내는 것 같았어요. 5개의 손가락 자국이 또렷하게 보였죠. 그런데 그게 하나가 아니었어요. 2개, 3개, 4개. 배 전체에 작은 손자국들이 찍혀 있었어요. 으윽. 신음이 터져 나왔어요. 남편이 깼어요. 왜 그래? 어디 아파? 내 배. 내 배 좀 봐봐. 남편이 제 배를 봤어요.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야? 남편의 떨리는 손이 제 배를 만졌어요. 손자국들이 선명했어요. 아니,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뱃속에서 또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이번엔 더 세게, 더 격렬하게. 마치 2명이 싸우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 화면을 봤어요. 시간이 표시됐죠. 03시 00분 새벽 3시. 또다시 그 시간이었어요. 03시 00분 새벽 3시. 또다시 그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제 배에서가 아니라 진통이 시작된 거예요. 으윽.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깨어났죠.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서도 저는 계속 시계만 쳐다봤어요. 새벽 3시 12분, 3시 27분, 3시 44분. 마치 그 시간대를 벗어나기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아이는 새벽 5시 33분에 태어났어요. 건강한 남자아이였죠. 의사 선생님이 축하드립니다 하며 웃으시는데 저는 너무 안도가 돼서 그만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그 악몽 같던 시간들이 끝난 거라고 생각했죠. 산후조리원에서 지낸 첫 주는 정말 평화로웠어요. 아이는 순했고 잘 먹고 잘 잤어요. 가끔 울어도 금방 달래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오셔서 우리 손자 참 복스럽게 생겼네 하시며 좋아하셨고 저도 드디어 정상적인 엄마가 된 것 같아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이었어요. 아이를 씻기다가 제가 처음 발견했죠. 아이 왼쪽 어깨에 작은 붉은 반점이 있는걸요? 태어날 때는 못 봤는데. 아니, 분명히 없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매일 아이를 안았는데 그런 거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보, 이거 봐요.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도 신기하다는 듯 아이 어깨를 들여다봤죠. 혈관종 아닐까? 나중에 병원 가서 한번 보자. 그렇게 말하곤 아이를 침대에 눕혔어요. 저도 그냥 그러려니 했죠. 신생아한테 생기는 흔한 반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새벽 3시가 되자마자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으앙 마이너스, 으앙 마이너스. 날카로운 울음소리였어요. 배고파서 우는 것도 아니고 기저귀가 젖어서도 아니었죠. 안아도 계속 울고 흔들어도 울고 젖을 물려도 고개를 돌리며 울었어요. 정확히 30분을 울더니 3시 30분이 되자 딱 멈췄어요. 마치 알람이 끝난 것처럼요. 뭐지? 남편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워낙 피곤했던 탓에 금방 다시 잠들었어요. 저만 멍하니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아이 어깨에 붉은 반점이 조금 더 선명해진 것 같았어요. 가까이 들여다보니 손바닥을 쫙 펼친 것 같은 모양이었어요. 아주 작은, 갓난아기 손바닥 크기에 손자국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새벽 3시 정각이 되면 아이가 울기 시작했고
정확히 30분 뒤에 멈췄죠. 처음엔 그냥 아이의 수면 패턴이려니 했는데 너무 정확했어요. 분 단위로 오차도 없이요. 그리고 어깨의 손자국도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그 베넷 저고리를 꺼냈어요. 붉은 보자기 안에 들어있던 낡고 누런 베넷 저고리요. 무당 할머니가 절대 버리지 말라고 했던 거요. 이거라도 입혀봐야 하나. 아이한테 직접 입히긴 찝찝했지만 아이 침대 옆 서랍에 고이 넣어뒀어요. 혹시나 해서요. 무당 할머니가 태아를 지켜주는 부적 같은 거라고 했으니까요. 그날 밤엔 아이가 울지 않았어요. 새벽 3시가 됐는데도 조용했죠. 너무 조용해서 제가 놀라서 깼을 정도였어요. 아이가 숨쉬나 확인하려고 침대로 다가갔는데 아이가 눈을 뜨고 있더라고요. 그냥 눈을 뜬 게 아니라 천장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한 곳만요. 침대 바로 위, 천장 모퉁이 쪽을요. 아가? 제가 말을 걸었는데도 아이는 시선을 떼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웃는 거예요. 까르르 마이너스 신생아가 그렇게 또렷하게 웃을 리가 없는데도 분명히 웃고 있었어요. 침대 위, 천장을 보며요. 저도 모르게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새하얀 천장만 있을 뿐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부분만 유독 어두워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림자가 진하게 드리워진 것처럼요.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아이는 밤마다 그 천장 한 곳을 쳐다보며 웃었어요. 새벽 3시가 되면요. 울음은 멈췄지만 대신 천장을 보며 웃기 시작한 거죠.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기가 계속 천장 보고 웃는 것 같아. 아기들은 원래 그래. 천사 본다고들 하잖아.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저도 그러고 싶었지만 자꾸만 그 붉은 보자기와 무당 할머니 말이 떠올랐어요. 열어보시면 안 돼요.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아이를 침대에 눕혀두고 주방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황급히 달려갔죠. 아이 방문을 열었는데 침대 옆에 놓아뒀던 작은 흔들의자가 저절로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끼잉 마이너스 천천히 규칙적으로요. 바람이 불어서도 아니었어요. 창문은 닫혀 있었거든요. 에어컨도 꺼져 있었고요. 그냥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누가 앉아서 흔들고 있는 것처럼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안아들었어요. 그리고 서랍을 열었어요. 베넷 저고리를 확인하려고요. 없었어요. 분명히 거기 넣어뒀는데 베넷 저고리가 사라진 거예요. 미쳤나봐. 미쳤어. 중얼거리며 온 방을 뒤졌어요. 서랍 속도, 옷장도, 침대 밑도 다 찾아봤죠. 없었어요. 어디에도 없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물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베넷 저고리. 베넷 저고리가 없어졌어. 응? 무슨 베넷 저고리?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한테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굿 받았던 일도 붉은 보자기 열었던 일도 다 비밀로 하고 있었거든요. 말하면 미쳤다고 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또 새벽 3시가 됐어요. 아이는 여전히 천장을 보며 웃고 있었고요. 저는 용기를 내서 아이 침대 옆 흔들의자를 치웠어요. 거실 구석에 처박아뒀죠.
그러고 침대에 누웠는데 드르륵 마이너스 흔들의자가 끌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미친 듯이 뛰었죠. 침대에서 일어날 용기가 안 났어요. 그냥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눈을 꼭 감았어요. 드르륵, 드르륵.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아이방 쪽으로요. 그리고 멈췄어요. 끼익 마이너스 흔들의자가 다시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 방에서요. 저는 이불 속에서 펑펑 울었어요. 소리도 못 내고 몸을 떨면서요. 다음날 아침 확인했어요. 흔들의자는 다시 아이 침대 옆 제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요. 100일이 다가왔어요. 시어머니가 100일 사진을 찍자고 하셔서 동네 사진관에 갔죠. 아이를 곱게 입혀서 사진을 찍었어요. 아이는 카메라를 보고 방긋 웃었고 사진은 잘 나왔어요. 일주일 뒤 사진을 받으러 갔어요. 와, 우리 아기 정말 잘 나왔네.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는데 손이 멈췄어요. 한 장에 아이 옆에 뭔가 더 찍혀 있었어요. 희미하게요. 아주 희미하게요. 또 다른 아이 같았어요. 아이보다 조금 더 작은 윤곽만 보이는 그림자 같은 아이요. 사진을 빛에 비춰봤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제 아이 바로 옆에 작은 손을 뻗은 채로요. 그 손이 향하는 곳은 제 아이 왼쪽 어깨였어요. 손자국이 있는 곳이요. 손님, 괜찮으세요? 사진관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제 얼굴이 새하얘졌나 봐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죠. 그 사진을 들고 집에 돌아왔어요. 아이는 남편 품에 안겨 잘 자고 있었고요. 저는 사진을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남편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날 밤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요. 꿈속에서 저는 계속 어두운 방에 있었어요. 새벽 3시를 가리키는 시계 소리만 들리는 방이요. 그리고 흔들의자가 흔들리는 소리, 끼익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들렸죠.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쳤어요.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자꾸 톡톡, 톡톡. 누가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지금은 아이가 생후 5개월이 됐어요. 어깨에 손자국은 여전히 있어요. 오히려 더 선명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소아과 의사 선생님은 혈관종이에요. 크면서 없어질 거예요. 라고 하시지만 저는 알아요. 그게 혈관종이 아니라는 걸요. 아이는 여전히 밤마다 천장 그 자리를 쳐다봐요. 새벽 3시만 되면요. 이젠 웃지는 않지만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마치 누군가와 눈을 맞추는 것처럼요. 흔들의자는 제가 버렸어요. 남편 몰래 버리려고 새벽에 몰래 집 밖으로 내다 놨죠. 쓰레기차가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틀 뒤, 집 앞 현관문 앞에 그 흔들의자가 다시 놓여 있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다시 아이 방에 들여놨어요. 이제는 치울 생각도 안 해요. 무서워서요. 가끔 밤에 일어나서 물 마시러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아이 방 문틈으로 확인하게 돼요. 흔들의자가 흔들리고 있는지요. 끼익 마이너스. 어떤 날은 정말 흔들리고 있어요. 아주 천천히요.
창문도 닫혀 있고 선풍기도 꺼져 있는데요. 그럼 저는 그냥 못 본 척하고 돌아와요. 다시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죠. 남편은 코를 골며 잘 자고 있고요. 어제였어요. 아이를 재우다가 깜빡 졸았는데 아이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까르르 마이너스, 까르르 마이너스, 제 아이 웃음소리였어요. 근데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어요. 똑같은 웃음소리가 2개 들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황급히 아이 방으로 달려갔죠. 문을 활짝 열었어요. 아이는 혼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보며 웃고 있었고요. 흔들의자는 멈춰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봤어요. 아이 침대 시트에 작은 손자국이 하나 더 있는걸요? 아이 손자국 말고 더 작은 누군가의 손자국이요. 그 손자국은 다음날 아침엔 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분명히 있었다는 걸요. 지금도 저는 매일 밤 잠들기가 무서워요. 새벽 3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아이가 또 뭘 보며 웃을지, 흔들의자가 또 흔들릴지, 또 어떤 흔적이 남을지. 며칠 전에는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아이를 보러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안아주시다가 물으셨어요. 어머, 얘 어깨에 이게 뭐니? 반점이야? 아, 네, 혈관종이래요. 어머, 이거 꼭 손자국처럼 생겼네? 신기하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 손자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니까요? 시어머니가 가시고 난 뒤 저는 그 붉은 보자기를 다시 꺼냈어요. 장롱 깊숙이 숨겨뒀던 거요. 보자기는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펼쳐보니 흑백 사진이 하나 더 생겨있더라고요. 제 아이 사진이요. 자는 아이 얼굴을 찍은 것 같았어요. 근데 사진 속 아이 옆에 또 다른 작은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저는 그 사진을 다시 보자기에 넣었어요. 그리고 장롱 제일 깊은 곳에 숨겼죠. 다시는 열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하지만 가끔 밤에 장롱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누가 보자기를 만지작거리는 것 같은 소리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눈을 꼭 감아요. 안 들리는 척하죠. 무당 할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열어보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요. 맞았어요. 저는 지금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요. 그때 제가 호기심을 참았더라면, 그냥 붉은 보자기를 그대로 뒀더라면, 지금처럼 밤마다 벌벌 떨며 잠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이는 잘 자라고 있어요. 건강하고 잘 웃고 잘 먹어요. 다만 왼쪽 어깨에 있는 작은 손자국과 새벽 3시마다 천장을 쳐다보는 버릇만 빼면요. 그리고 가끔 아이가 혼자 있을 때 웃는 소리가 2개 들리는 것만 빼면요. 저는 이제 아이한테 묻고 싶어요. 크면요. 말을 하게 되면요. 새벽마다 천장에서 뭐가 보였니? 누가 있었어? 하지만 동시에 무서워요. 아이가 뭐라고 대답할지가요. 혹시 엄마, 내 동생이었어 라고 하면 어쩌죠? 아니면 엄마가 버린 아기라고 하면요? 저는 아기를 버린 적 없어요. 유산한 적도 없고요. 이 아이가 첫째예요.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들까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뱃속에 또 다른 아이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아이가 사라지고
이 아이만 살아남은 건 아닐까요? 쌍둥이였는데 하나가 사라진 거요. 그런 일도 있다고 하잖아요. 소실 쌍생아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매일 밤 제 아이 옆에 있는 건, 천장에서 내려다보는 건, 흔들의자를 흔들고 있는 건 사라진 쌍둥이일까요? 저는 이제 확인할 수도 없어요. 병원 기록엔 단태 임신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초음파에도 아기는 한 명만 보였고요. 하지만 무당 할머니는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굿을 해주신 거겠죠. 태아수 굿이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사라진 아이를 달래는 굿이었던 게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붉은 보자기를 열어버려서 모든 게 틀어진 거예요. 지금도 밤만 되면 무서워요. 아이를 재우고 나서 잠들기가 너무 무서워요. 꿈속에서 또 누굴 만날지, 깨어났을 때 또 무슨 일이 생겨 있을지. 남편한테 말해볼까도 했어요. 전부 다요. 굿 받았던 일, 붉은 보자기 열었던 일, 지금 밤마다 겪고 있는 일들까지요. 하지만 무서워요. 남편이 저를 미쳤다고 생각할까봐요. 정신과 가보라고 할까봐요. 그래서 그냥 혼자 견디고 있어요. 새벽 3시마다 깨어나서요. 아이 방을 확인하고요. 흔들의자가 또 혼자 흔들리는 건 아닌지, 아이가 또 천장을 보며 웃고 있는 건 아닌지요. 그리고 매일 아침 아이 어깨에 손자국을 확인해요. 더 선명해지진 않았는지요. 이게 평생 계속될까요? 아이가 크고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해도 그 손자국은 남아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제 아이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 어깨에도 똑같은 손자국이 생길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저 매일 밤 기도할 뿐이에요. 제발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요. 지금 상태로만 계속 유지되기를요. 더 이상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매일 밤이 지옥 같지만요. 여러분, 만약 누가 굿을 해준다고 하면서 붉은 보자기를 주거든요.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 호기심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한번 열어버리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어요. 저처럼요.